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는데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은 정권 비호 조직이 아니다.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새누리당이 어떻게 받았냐면은 이완영 있죠. 그 최순실 관련한 청문회에서도 참 증인하고 서로 짬짬이했던 의혹을 받았던 그 이상한 사람. 이 사람이 또 이번에도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국내에 있는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아니 간첩을 사실 국정원만 쫓아다니면서 잡아야 되나? 그건 경찰이 잡든지連장 군 기무사가 잡든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국내 정치에 관여를 안 한다 그러면 그게 간첩 안 잡는 행위다라고 이 해석은 어떻게 해야 어떤 내구조를 가져야 이게 해석이 가능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참 해석도 가지가지. 그렇게 낙인 찍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그들의 딜레마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테러 방지법 있잖아요.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나름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반대를 했던 거고 그게 그 야당이나 국민들을 사찰하는 도구로 쓰일까봐 필리버스터까지 했던 거 아니에요. 테러 방지법이 있는데 서훈 후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근데 그게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실제로 필요한 법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정부의 딜레마일 수도 있고 지금 야당의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테러 방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보면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유리한 내용이야. 악용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그렇지. 이야기인 거야. 기들 털리는 건데. 이것도 일종의 그 천지분간 모르는 어그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악용하겠다고 생각이 들고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국정원 원장 하나 바뀌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본능적으로 심각하게는 민주정부 김대중 대통령 지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 들어섰을 때도 국정원 담당자가 국내 정치에 대한 뭐 댓글 작업해드릴까요라든지 뭐 이런 거. 그 정도로 그 본능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현재 야당들한테 굉장히 좋은 마인드와 좋은 시스템이라고 좀 보면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반대하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보고. 근데 오늘 제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고 느낀 건 뭐였냐면요. 국정원장 후보자는 신상을 많이 안 털대요. 부인의 부동산 문제 같은 게 좀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사람이 없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까 이런 약간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국내 정치 뭐 이런 사찰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통과가 굉장히 어쩌면 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잡아서 끼울 게 없는 거예요. 자녀가 어리다 보니까 위장전이 뭐 어떤 뭐 탈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드러나는 게 없고 무슨 단독이라고 나오는데 상가 점포 6곳에서 월세가 1,200만 원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었대. 상가 하나 200만 원 좀 넘게 나오는 게 엄청난 수익인 건가? 거기 뭐 자문료 받은 거 갖고 물고 늘어지는데 자문료를 그렇게 받으시면 그 신고하시면 그 연금에서 공무원 연금 삭감되는 거 알고 계시냐고. 그렇다고 나 170만 원 삭감 당했다고. 팩트 조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청문회 시간 중에 갑자기 경향에서 인터넷 속보가 떴어. 난 뭐 대단한 거 터진 줄 알았거든. 서훈 후보자 부인이 카페 알바생을 쓰면서 4대 보험을 안 해줬대.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 이렇게 나온 거. 그러니까 그거마저도 흠결을 낼 수 있는 엄청난 뭘 한 것처럼 단독을 때리는 애들이 지금 이 언론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사람들의 임용을 만일 거부를 한다 그러면 그 뒤에 올 사람은 어떻게 닥쳐서 하려 그러지? 이보다 더 유한 사람, 이보다 더 중립적인 사람이 온다는 보장이 있나? 얘네들이 그렇다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정권도 아니면서 난 이들의 어그로를 이해를 못 하겠네요.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친구가 새 신발 샀다고 신고식 그리고 한번 밟아주는 딱 그런 못된 짓거리밖에 안 되는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근데 이런 부분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많아서 요식 행위로라도 밟고 넘어가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뭐 서훈 후보자라는 거 하는 분도 알고 보면 기득권에 몸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들은 앞으로는 차츰 그게 줄어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장관이나 국정원장 같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끔 사회적 분위기 만들어주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인데 뭐 고액 자문료 같은 부분도 뭐 이런 건 있거든요. 국정원에서 일하던 제 3차장, 2차장 이런 사람들 정말 고위직이에요.
국정원장이 장관급이니까 차장들이 한 차관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자문료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커넥션 만드는 어떤 관례, 예를 들면 정관예우 비슷한 거랑 좀 그런 측면들은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 나오면 앞으로 나오는 후보자들 또는 지금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계기가 저는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 좋은 세상 만들어지는 거니까. 뭐 어쨌건 간에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서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길게 어그로 끌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지금 총리 같은 경우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고 늘어져 보는 건데 서훈 후보자 이분도 청문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생각이 건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에 있었던 사람 치고는 예를 들면 댓글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거 다 다시 들여다보겠다. 그런 측면이 있고 뭐 NLL 대화록 유출 문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방지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는 뭐랄까 좀 우리랑 생각이 다르지만 다른 이유가 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 이외에도 국정원 내부 해킹 북한이 했다는 그 사건, 박원순 제안 문건 만든 사건, 간첩 조작 사건이죠. 마티즈 사건. 아 그것도 얘기했어. RCS. 예. 그런 류들만 그 내부적으로 파헤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치권에 미칠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결국 나중에 서훈 후보자가 하겠다는 어떤 그 중립적인 영향, 우리가 뭐 대북 외교라고 김정은이 오늘 아침에 뭘 먹었나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었고 국내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국정원의 폐해를 잘라낼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뭐 국정원이 지금 나가갖고 무슨 간첩 활동하고 첩보 활동을 하고 미국에 무슨 007 같은 특수공작원을 보내고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금 한국에 있는 나도 웬만한 중요한 정보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통해서 다 얻어내는 세상인데. 네, 아니 저는 그냥 자문료가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랜덤으로 찾아봤는데요. 국외 전문가 아니면은 수상자 수준의 석학이 2만 불 정도예요. 장기적으로 하면은 월. 그리고 교수급은 한 11,000불? 그리고 단기로 하면은 하루 일당이 700불 정도예요. 강연은 뭐 한 번에 시간당 뭐 1,500불 뭐 이렇게 하니까 이 후보가 매우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그것을 받은 걸로 생각을 하게 되는, 제가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자문료 수준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그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실업률도 굉장히 높고 하는데 그분의 위치에서는 그것은 그닥 높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딴죽이라든지 뭐 국정원의 활동은 정말 국가를 어떻게 잘 운영을 하고, 아까 찌찌라시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요새 누가 정말 첩보원들이 와가지고 007 작정을 합니까? 지난 정권에서 왜 노트북 훔치다가 들키고 맞습니다. 국정원이라는 게 그지랄 하고 앉아 댓글 쓰고 뭐 RCS 같은 거나 어떻게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청문회를 보니까 마티즈 사건 같은 경우도 아마 재조사가 되지 않을까. 그 당시에 국회에 이제 국정원장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해명 같은 거 하다가 자료 그럼 내놔봐 하면 자료 지금까지 제출 안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들어가서 뭐 제1차장, 2차장, 3차장 다시 새롭게 임명하고 그리고 지난 정권 때 문제가 됐던 게 그렇게 많은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국정원 제2차장이 우병우 라인이고 그 우병우 라인이 최순실과의 연결고리를 통해 가지고 사실 많은 공작 정치의 냄새가 좀 났던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거 개혁하려고 그러면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국정원장 지금 그 청문회 후보자 라인업을 한번 볼게요. 난 서훈 후보자가 뭐 나오는 이야기 보면 우리들 감정적으로야 뭐 한꺼번에 재산이 6억이 올랐다, 뭐 임대료가 얼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자체하고 이 위원장이 이철우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국정원 출신의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난 박근혜 정권 때 국회에서 얼만큼 국정원을 쉴드 쳤는지는 누구나 다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고요.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간사는 김병기 의원이고 신경민, 우원식, 이인영, 조홍천 화려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아까 말한 이완영이 간사고요. 다음에 서청원, 정우택. 나 진짜.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이태규 의원이 간사고요. 김동철 의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바른정당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간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느끼시는 거 없어요? 그 웬만한 그 당대표급들은 다 출동을 한 거네요. 거진 당대표 후보들.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 4당의 원내대표가 다 들어와 있는 정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 다음에 정우택, 김동철, 주호영이 지금 각 4당의 원내대표거든요. 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물어볼 거 제대로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나오는 면면이라는 게 지금 이완영, 나 참 이 사람 뻔뻔한 게요. 청문회 안 나오고 싶을 것 같거든요. 나름 전문 분야라고 뭔가 얘기하겠다고 나왔으면 좀 전문적인 내용도 좀 했으면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긴 한데 이완영 나와, 정우택 나와, 서청원 나와, 그리고 저 김동철 의원만 해도 반문의 대표적인 인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국민의당 가면은 쏟아내는 말들이 어마어마해요, 이 양반. 그리고 이태규만 해도 이명박 라인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 중에 한 명이고요. 이들이 끝까지 이빨을 내세우면서 물고 뜯을 만한 그 계급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제일 그 무난하게 지나갈 때 체면막이용으로 지금 세워준 게 아닌가. 그 정도 이상은 기대할 게 없더라고요. 실제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될 수 있죠. 뭐 총리 후보 청문회가 첫 번째, 국정원장 청문회가 두 번째, 다음에 아마 공정거래위원장을 할 거예요. 근데 다리를 두들겨 보고 가는 순서가 있잖아요. 1번 타자는 좀 엄하게, 지금도 어그로 끌고 있는 거고, 2번 타자는 사실상 순조롭게 이렇게 통과. 3번 타자가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 같은 부류가 노리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김상조는 절대 안 돼. 이 분위기가 있어요. 재벌들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사실 그쪽으로 포화가 제일 집중되고 있는 김상조 위원장과 강경화 후보자가 타켓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략. 이 사람은 좀 세게 하자. 이 사람은 좀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저희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당이 총리 인준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해버렸네요. 이 새끼들 끝까지 반대해갖고 부결 한번 시켜보지.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그로는 끌었는데 민심이 더 안 좋아져. 니들이 그래야 돼? 지금 국민의당이요. 호남에서 지지율이 5%도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어그로를 끌면 있는 지지율마저 빠집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또 문득 떠오르는 인물 이현주 의원이요. 열심히 앞에서 총대 메고 총질을 막 해. 지금 이현주가 해온 발언이라든지 지금 이현주는 너무 많이 털렸어요. 지금 불륜까지 털려가지고. 왜 이러세요? 법적인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건 언급이 있다는 거지 뭐. 내가 불륜한 현장을 보기로 했나 어땠나. 그 사람도 죽었대는데. 아니, 용어 선택을 좀 고급스럽게 할 수 없어요? 부적절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불륜을 이야기해. 아니 뭐 그런 물건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고급스러운 단어를 써가면서 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 안 나십니까? 그들과 다른 걸 보여줘야 진정한 리더십 생긴다. 저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당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저격수로서 온갖 막말을 열흘 가까이 뱉어냈는데 당은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네가 개인적으로 한 얘기잖아. 이씨. 그러고 이현주한테 이 모든 발언의 책임을 떠넘길 공산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5년 7월은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법이 통과된 때입니다. 이 이후에도 위장 전입을 했다면 고위공직자로서 자기 관리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청와대 판단입니다. 청와대는 이 시점 이후의 위장 전입은 목적에 상관없이 2005년 7월 이전이라도 부동산 투기 목적이라면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달리 말해 이 시점 이전 투기 목적이 아닌 위장 전입은 매번 거주지에 맞춰 주소를 옮기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양해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기준에 맞추면 위장 전입 시기와 목적 면에서 이낙연, 강경화, 김상조 세 후보자는 예외가 됩니다. 면죄부를 주려는 기준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는 적극 부인하면서 인사청문회가 확대된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그런 꼼수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역 면탈과 논문 표절 등 나머지 인사 원칙도 청와대와 국정자문위가 협의해 세부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논문 표절은 이른바 신정아 학위 위조 파문 이후 교육부가 표절 가이드라인을 만든 2008년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유력하고 병역 면탈은 시점과 상관없이 원천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라는 야권의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아닌 양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5대 인사원칙 공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전공법을 선택한 것은 정권 출범 초기 국정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 등의 사과 요구를 수용할 경우 향후 일자리 추경 편성이나 개혁 입법 과제 처리 등의 과정에서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낙연 후보자 등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도 문 대통령이 전공법을 택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이낙연 후보자 국회인준에 찬성하는 의견은 72.4%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사원칙을 구체화해 5대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자칫 불거질 수 있는 인사원칙 후퇴 논란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수위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돼 논란이 생겼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밟아야 될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야당 의원들과 국민이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사 기준을 마련하는 게 이 논란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거를 하고 있는 과정에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겹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이야기 핵심은 그거처럼 보이네요. 저는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도 인사는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치명적인 게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야당들이 더 이상 어그로 끌면 안 되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냥 어그로를 위한 어그로 한번 해봤는데 바로 발을 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서 채택함에 있어갖고 국민의당만 찬성을 하게 되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제 인준 관련한 표결만 붙이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은 이런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대승적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할 테니까 국회에서 표결합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반대할 사람 반대하면 되지. 지들 기준에 맞게. 대신에 그 반대할 사람들은 이낙연 총리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일 것. 제 바람입니다. 이게. 청문회가 오래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의원들의 신상이 탈탈 털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요즘 좀 고소한 마음이 듭니다. 네, 너무 좋아요. 이런 식의 정치 풍토. 우리가 언제 그따위 국회의원들한테 관심을 한번 가져봤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자기 하는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결단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의 고위공직 임용 배제의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 문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한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야, 저는 이 생각을 못했는데요. 대통령이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주는 이야기가 그거네요. 그건 원칙이고 이상적인 이야기고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 못할 분들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반대쪽 한쪽에서는. 근데 그게 아까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한 30년 전의 이야기 같고 그것도 투기 목적도 없는데 이렇게 반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에 반하지 않는 정도로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맞다. 후보를 골라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렇게 신과 같은 사람은 문재인 본인 자신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장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실상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도 알 겁니다. 이 인사 원칙이 구체적인 안으로 만들어져서 법제와 비슷하게 되면
가장 불리한 건 자기 자신들이랄 거를 알 겁니다. 29일 오늘부터 지금 임시국회가 시작됐거든요. 총리 임준이 끝나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계속 뉴스가 쏟아질 거예요. 뭐 고액 자문료 같은 부분도 뭐 이런 건 있거든요. 국정원에서 일하던 제 3차장, 2차장 이런 사람들 정말 고위직이에요. 국정원장이 장관급이니까 차장들이 한 차관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자문료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커넥션 만드는 어떤 관례, 예를 들면 정관예우 비슷한 거랑 좀 그런 측면들은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나오면 앞으로 나오는 후보자들 또는 지금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계기가 저는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 좋은 세상 만들어지는 거니까. 뭐 어쨌건 간에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서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길게 어그로 끌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지금 총리 같은 경우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고 늘어져 보는 건데 서훈 후보자 이분도 청문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생각이 건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에 있었던 사람 치고는 예를 들면 댓글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거 다 다시 들여다보겠다. 그런 측면이 있고 뭐 NLL 대화록 유출 문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방지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는 뭐랄까 좀 우리랑 생각이 다르지만 다른 이유가 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 이외에도 국정원 내부 해킹 북한이 했다는 그 사건, 박원순 제안 문건 만든 사건, 간첩 조작 사건이죠. 마티즈 사건. 아 그것도 얘기했어. RCS. 예. 그런 류들만 그 내부적으로 파헤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치권에 미칠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결국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테러 방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보면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유리한 내용이야. 악용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그렇지. 이야기인 거야. 지들 털리는 네. 건데. 이것도 일종의 그 천지분간 모르는 어그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악용하겠다고 생각이 들고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국정원 원장 하나 바뀌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본능적으로 심각하게는 민주정부 김대중 대통령 지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 들어섰을 때도 국정원 담당자가 국내 정치에 대한 뭐 댓글 작업해드릴까요라든지 뭐 이런 거. 그 정도로 그 본능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현재 야당들한테 굉장히 좋은 마인드와 좋은 시스템이라고 좀 보면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반대하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보고. 근데 오늘 제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고 느낀 건 뭐였냐면요. 국정원장 후보자는 신상을 많이 안 털대요. 부인의 부동산 문제 같은 게 좀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사람이 없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까 이런 약간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국내 정치 뭐 이런 사찰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통과가 굉장히 어쩌면 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잡아서 끼울 게 없는 거예요. 자녀가 어리다 보니까 위장전이 뭐 어떤 뭐 탈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드러나는 게 없고 무슨 단독이라고 나오는데 상가 점포 6곳에서 월세가 1,200만 원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었대. 상가 하나 200만 원 좀 넘게 나오는 게 엄청난 수익인 건가? 거기 뭐 자문료 받은 거 갖고 물고 늘어지는데 자문료를 그렇게 받으시면 그 신고하시면 그 연금에서 공무원 연금 삭감되는 거 알고 계시냐고. 그렇다고 나 170만 원 삭감 당했다고. 팩트 조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청문회 시간 중에 갑자기 경향에서 인터넷 속보가 떴어. 난 뭐 대단한 거 터진 줄 알았거든. 서훈 후보자 부인이 카페 알바생을 쓰면서 4대 보험을 안 해줬대.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 이렇게 나온 거. 그러니까 그거마저도 흠결을 낼 수 있는 엄청난 뭘 한 것처럼 단독을 때리는 애들이 지금 이 언론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사람들의 임용을 만일 거부를 한다 그러면 그 뒤에 올 사람은 어떻게 닥쳐서 하려 그러지? 이보다 더 유한 사람, 이보다 더 중립적인 사람이 온다는 보장이 있나? 얘네들이 그렇다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정권도 아니면서 난 이들의 어그로를 이해를 못 하겠네요.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친구가 새 신발 샀다고 신고식 그리고 한번 밟아주는 딱 그런 못된 짓거리밖에 안 되는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근데 이런 부분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많아서 요식행위로라도 밟고 넘어가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뭐 서훈 후보자라는 거 하는 분도 알고 보면 기득권에 몸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들은 앞으로는 차츰 그게 줄어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장관이나 국정원장 같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끔 사회적 분위기 만들어주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인데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는데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은 정권 비호 조직이 아니다.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새누리당이 어떻게 받았냐면은 이완영 있죠. 그 최순실 관련한 청문회에서도 참 증인하고 서로 짬짬이했던 의혹을 받았던 그 이상한 사람. 이 사람이 또 이번에도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국내에 있는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아니 간첩을 사실 국정원만 쫓아다니면서 잡아야 되나? 그건 경찰이 잡든지連장 군 기무사가 잡든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국내 정치에 관여를 안 한다 그러면 그게 간첩 안 잡는 행위다라고 이 해석은 어떻게 해야 어떤 뇌구조를 가져야 이게 해석이 가능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참 해석도 가지가지. 그렇게 낙인 찍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그들의 딜레마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테러 방지법 있잖아요.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나름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반대를 했던 거고 그게 그 야당이나 국민들을 사찰하는 도구로 쓰일까봐 필리버스터까지 했던 거 아니에요. 테러 방지법이 있는데 서훈 후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근데 그게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실제로 필요한 법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정부의 딜레마일 수도 있고 지금 야당의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 국정원장 후보자가 중에 서훈 후보자가 하겠다는 어떤 그 중립적인 영향 우리가 뭐 대북 외교라고 김정은이 오늘 아침에 뭘 먹었나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었고 국내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국정원의 폐해를 잘라낼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뭐 국정원이 지금 나가갖고 무슨 간첩 활동하고 첩보 활동을 하고 미국에 무슨 007 같은 특수공작원을 보내고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금 한국에 있는 나도 웬만한 중요한 정보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통해서 다 얻어내는 세상인데. 네, 아니 저는 그냥 자문료가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랜덤으로 찾아봤는데요. 국외 전문가 아니면은 수상자 수준의 석학이 2만 불 정도예요. 장기적으로 하면은 월. 그리고 교수급은 한 11,000불? 그리고 단기로 하면은 하루 일당이 700불 정도예요. 강연은 뭐 한 번에 시간당 뭐 1,500불 뭐 이렇게 하니까 이 후보가 매우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그것을 받은 걸로 생각을 하게 되는 제가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자문료 수준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그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실업률도 굉장히 높고 하는데 그분의 위치에서는 그것은 그닥 높지 않다고.